달걀 한 판에 10,000원, 양상추 한 통에 4,000원, 사과 3알에 8,000원, 쌀 2kg에 13,000원, 도합 35,000원. 헐. 여러분들 다들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요즘 밥상 물가 너무나 매섭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거는 체감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여름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올해 거래된 국제 밀가격은 지난해 대비 40%가 상승했습니다. 콩은 70%였고요. 옥수수는 무려 100%,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2배 오른 거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상 고온, 가뭄, 폭염, 장마,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있잖아요. 바로 이 기후 위기가 이 밥상 물가 상승의 원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체리가 나무에서 채 따지지도 못하고 익어버렸고요. 중국 허난성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9,000제곱킬로미터의 농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충청남도보다 크고요. 경기도보다 약간 작은 넓이에요. 그만큼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브라질에서는 20년 만에 최악의 서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렌지가 3개 중에 1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했죠. 이 기후위기 시대에 알뜰살뜰 챙겨야 되는 게 먹거리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밥상은 이미 너무나 낭비적이고 지나치게 불균형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먹거리는 전 인류를 먹여 살리고도 남아요. 우리가 모자라서 굶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축에게 먹이느라고 사람들은 굶고 있고요. 생산되는 양의 너무나 많은 퍼센티지가 버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식량 공급 시스템은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합니다.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처리되는 에너지는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사람을 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이 기후위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배달음식 많이 먹었잖아요. 이 배달음식, 밀키트라든지 배송음식, 여기서 나오는 포장재 등도 너무나 낭비가 되고 있죠. 기후위기가 곧 밥상의 위기인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생산지나 정부나 가공업체나 유통업체가 먼저 각성해서 이 불균형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해야 돼요. 다양한 정책과 규제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원불교 환경연대와 같은 환경단체들이 점점 더 뜻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 우리 교당 밥상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원불교 환경연대가 제안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밥상 생활. 우리 밥상에서 딱 3가지를 뺀 삼무천지 밥상. 고기 없는 식탁, 채식, 비거니즘.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에는 약 700억 마리의 가축이 있는데요. 이 가축을 사육하느라고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정말 큰 문제는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사료를 만드는데 이 사료의 원료가 되는 작물들이에요. 이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산림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나무와 숲을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양의 먹거리가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굶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량, 작물량의 45%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 육류를 가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그리고 이를 배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까지 합치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로 이 500ml 생수가 3만 병 필요합니다. 우리 1kg 사실 몇 명 모이면 금방 먹잖아요. 근데 이 물이, 이 깨끗한 물이 3만 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정말 소고기도 먹고 물도 먹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 소고기 1kg과 3만 병의 물을 먹지 못해서 아프거나 죽어가고 있죠. 이러한 불균형, 고기를 안 먹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채식, 즉 비거니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폴 맥카트니가 제안한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을 하자, 이런 운동이 많은 호응을 얻어서 이제는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뉴욕의 모든 공립학교가 고기 없는 월요일 급식을 시작을 했고요. 프랑스에서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을 급식으로 하자라는 의무가 포함된 기후보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육식 일색이던 그런 패스트푸드 다국적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패스트푸드 하면은 고기가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죠. 사실 고기 맛이 좀 나은 햄버거가 맛있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독일 쾰른에서 나타난 버거왕 매장은 바로 비건 매장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없이 대체육으로 버거와 너겟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이나 비건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죠. 지난 4월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채식 급식을 월 2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양한 비건 식당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예 비건이 테마인 식당들도 있고 기내식처럼 비건 메뉴를 선택할 수 있기도 하죠. 우리 성북구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애정 마라샹궈, 리틀 마나님, 빌라드 코스테스 같은 식당들이 비건을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비건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집에서 비건 요리를 하고 싶다면요.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마켓들에서 이런 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은 채식 한시몰, 베지푸드, 비건팜, 채식사랑 등이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이태원 비건 스페이스, 마포구 카페 M, 그리고 대방역 비그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채식 식단이라는 게 우리한테 영 낯설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할머니 집 가고 어렸을 때, 그리고 그냥 집에서도 뭐 별다른 고기 반찬 없이 김치 꺼내고 뭐 나물 꺼내고 해가지고 그냥 고추장에다 밥 비벼 먹기도 하고요. 고기 없이 뭐 그냥 국 끓여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이런 밥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어느샌가 고기가 필수고, 그리고 꼭 고기를 먹어야 밥을 제대로 먹는 것처럼 자꾸 인식이 되어 왔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데 이 어린이집에는 매일매일 식단에 고기가 들어갑니다.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채식 식단을 해주지가 않아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고기를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상화되고 당연화되는 육식.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역사, 이 육식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고기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아예 안 먹는 방식으로 지구 환경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외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원불교 환경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게 많이 아시고, 이 기간이 끝나도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 채식 캠페인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유무념 육식 없는 식탁이 있습니다. 함께 채식 식단을, 오늘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하고 채식 식단을 올리고요. 이런 사진들처럼 이렇게 채식도, 그러니까 뭐 별다른 그 메뉴가 아니고 그냥 특별히 뭐 한 거 아니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낸 밥상만으로도 육식 없는 식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불교 환경연대 유튜브를 보면요. 탄소 제로 기후밥상 시리즈가 연재 중입니다. 이제까지 현미꽃 초밥, 된장 참외냉국, 오색 물김치, 그리고 들풀 보양식 등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채식으로 와 이런 음식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니까요. 원불교 환경연대 유튜브도 함께 해주시면 채식의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익명 없는 식탁, 로컬푸드, 도심 텃밭. 오늘 아침 우리 밥상, 과연 하나하나 어디서 누가 수확해낸 건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식탁에는 흔히 이름이 없습니다. 특히나 도시는 더한데요. 이 호적 등본이 붙지 않은 그런 익명의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신선한 상태에서 온 것인지 안전하게 재배된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먹기 십상이죠. 호적 등본이 붙은 신선한 식재료를 만나는 것은 맛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이롭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생산 구조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죠. 요즘에 참 농가들 힘들잖아요. 이 농가들 수익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내 밥상의 생산자 알기.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까요? 먼저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하면 나 로컬푸드 매장 가봤는데 나 로컬푸드 먹고 있는데 라고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요.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하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먹거리의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이를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인데요. 미국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그리고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전북 완주군이 최초로 도입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가장 좀 노른자 위 땅에 이렇게 그 로컬푸드 매장들이 들어서고 있죠. 다만 서울 내에서는 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갔을 때나 이렇게 드라이브 갔을 때 꼭 그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갑니다. 지역에서 난 식재료를 먹는다는 기쁨은요. 여주에 가니까 진짜 쌀이 많고요. 그리고 양구에 가니까 진짜 시래기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는 재미도 있죠. 물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만약에 직접 나들이를 하기가 힘들고 직접 가기가 힘든다는 분들을 위해서 꾸러미도 있죠. 요즘 꾸러미 많이 시키시죠? 생산지와 인근의 농산물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담아주는 이름도 예쁜 꾸러미인데요. 저는 완주 로컬푸드에서 정기적으로 시켜 먹고 있어요. 격주로 오는 아름 꾸러미를 먹는데요. 가격이 35,000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 2kg, 달걀 한 판, 양상추 하나, 사과 3알을 사면 35,000원인데요. 이 35,000원을 내면은 완주 로컬푸드 꾸러미에는 유정란 10개, 콩나물, 두부, 둥근 호박, 참나물, 느타리버섯, 한우 사골곰탕, 대파, 무산김, 쌀강정, 상추까지 담아서 보내줍니다. 유통 비용이 이 안에 절감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가 내 밥상의 이름이 되어볼까요? 바로 도심농업, 도심 텃밭입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인류의 60%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물론 도시에서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다정하게 잘 살면 좋죠. 하지만 문제는 이 지나친 도심화가 생산력이 없는 도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시는 배고파집니다.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는 도시 외부의 시골 농경지로부터 먹거리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엄청 큰 차가 이제 냉장차 같은 게 막 이동하죠. 정말 길바닥에 기름을 뿌리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 비용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도시로 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옵니다.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이 식료품의 신선도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도시인들은 항상 양질의 식료품보다 그냥 향도 별로 없고 맛도 없고 그냥 생긴 것만 피망인 피망, 가지 향이 전혀 나지 않는 가지, 뭐 이런 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쌀까요? 이동에 따른 비용이 거기에 갈마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쌉니다. 자꾸 도시화가 되면 이 시골에 있는 농경지들이 점점 더 없어지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어지고 땅이 버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시인들이 소비해야 되는, 도시인들이 먹기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 비용은 정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에서 살면 생활비도 비싸지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가중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산력을 잃으면 우리는 땅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우리 앞으로의 식량 자급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도심농업,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도심농업, 도시 텃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제곱미터,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이죠.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요, 1년 동안 20kg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자 20kg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양파, 약간 돈 되는 약간 고급 작물을 기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한 철 아니면 두 철 거의 이 야채를 사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수확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개개인의 정서라든지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곤충과 야생동물들을 불러오게 하는 생태학적인 도움도 큽니다. 실제로 도시농부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봄을 앞두고 시나 구 같은 데서 많은 도심농업 지원자들 모집하는데요. 특히 우리 성북구가 여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예요. 텃밭을 활용한 도시농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1000개가 넘는 상자 텃밭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퍽퍽하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가정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텃밭 체험 키트도 9개 학교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관내 학교에서 찾아오는 농촌 체험으로 모내기를 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도심농업, 도심 텃밭을 운영하면서 실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요. 생산하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꾸러미나 로컬 푸드를 이용하면서 정말 신선한 먹거리를 챙길 수도 있고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 시대의 밥상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도 있죠. 쓰레기 없는 밥상, 제로 웨이스트 키친. 오늘 아침 우리 가족은 오렌지 2개를 먹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호주에서 왔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며칠 전에 어떤 오렌지 나무에서 얘네들이 따였을 때, 수확이 됐을 때는 3개였습니다. 내 오렌지 하나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우리는 2개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재료의 3분의 1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동하는 소비 과정에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3개를 수확했는데 내 식탁 위에, 내 밥상 위에 올라오는 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수입이어서 그럴까요? 국내에서는 어떨까요? 국내에서 생산돼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국산인데도 이렇게 7개가 생산이 되면요, 6개밖에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7개 중에 하나가 생산, 유통 과정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렌지 하나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거죠. 바로 이 쓰레기가 산무천지밥상의 3번째 범인입니다. 4인 가족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내뿜는 온실가스를 측정해 보니까요, 1년 내내 14그루의 소나무가 열심히
호흡을 해야 되는 양이라고 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매년 20조 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우리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못 버려서 안달이고 그리고 돈을 내고까지도 버리잖아요. 반면 세계 인구의 10명 중 1명은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런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뭘까요? 바로 쓰레기 없는 식탁을 영위하는 겁니다. 가장 크게는요, 냉장고에만 의존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습관들을 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서 집에서 차지하는 어떤 공간의 낭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냉장고 굉장히 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의 최소화, 버리지 않는 식탁,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런 쓰레기 없는 식탁을 위한 노력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식재료의 보관과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장기 저장 음식으로 만드는 법, 그리고 손실 없이 먹는 법, 재활용한 식재료로 만드는 요리법 같은 거를 우리 가정에서도 한 번씩 해보면 좋고요. 교당에서도 실제로 같이 모여가지고 해보면 환경도 지키고 이 기후위기를 늦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저장법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병조림, 대표적으로 잼이 있죠. 이 잼은 설탕 시럽에 저장하는 거고요. 소금에 담겨서 오이지 같이, 피클 같이 이렇게 담그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름에 저장하거나 양념 및 조미료에 저장하는 거.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고요. 말려서 보관하기, 밀봉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로 웨이스트 키친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집에 가보면요. 그런 베란다, 다용도실 이렇게 그늘지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다른 막 인스턴트 라면 이런 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병이 이렇게 있어요. 병들. 그리고 마른 음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작고 이런 저장고는 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식재료 손실 없이 먹기도 있는데요. 이런 그 과일들이 오래되면 꼭 하나씩 조금 남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잼을 만드는 것도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씩 남는 빵을 모아서 볶음 빵가루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재활용 요리도 있죠. 감자 껍질 많이 버리잖아요. 감자 껍질만 모아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지고 감자 껍질 구이를 해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볶음 빵가루 파스타, 그리고 무간장 조림, 그리고 오렌지 껍질 평강 등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키친, 쓰레기 없는 밥상은요,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가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하얀 도화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혜를 나누고 서로 알려주면서 조금씩 더 쓰레기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온 가족이, 교당이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밥상,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산무 천지밥상,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주변에 이미 있는 것들이고 이미 많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참여적인 그런 캠페인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더 재미있게 노력하면서 해갈 수 있는 기후위기 대처 방법들, 원불교 환경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유튜브도 있고요. 밴드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쓰레기 없는 밥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손쉽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로 웨이스트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요리, 그리고 정말 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요리들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려고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빵입니다. 빵과 크래커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빵을 이용해서 볶음빵 가루라는 정말 전천후 양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이런 빵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면 아마 엄마가 이거 봉지 우르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죠. 그런데 이걸 다 모아서 조금 말려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지면 훨씬 더 좋은 풍부한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빵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습니다. 자, 크래커나 아니면은 이런 빵이 잘 부스러지죠? 이런 빵을 넣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빵과 크래커, 과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질감도 부서진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요. 이게 나중에 요리가 됐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치감으로 입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달군 프라이팬에요. 기름 없이 처음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볶으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빵가루가 타지 않게 잘 볶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볶아도 되지만 약간의 풍미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리브유를 살짝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정말 완연한,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어디 내놓아도 준비가 다 된 빵가루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할 거면은 또 요즘에 이제 허브 솔트라고 허브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볶은 소금, 이런 소금도 있죠. 그걸 같이 넣으면 또 완전히 새로운 멋진 재료로 변신을 합니다. 쓰레기 없는 밥상,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없는 요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볶은 빵가루를 만들었죠.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약간 너무 간단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파스타로 변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스타 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삶으시면 되고요.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넣고요. 그리고 마늘을 넣습니다. 다들 이렇게 보통 파스타 하시잖아요? 이 볶은 빵가루 파스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재료가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볶은 빵가루 파스타에 어울리는 양념은 바로 엔초비입니다. 근데 엔초비 알게 뭐예요? 우리가 그쪽에서 잡히는 멸치 잘 모르죠. 그래서 멸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멸치 액젓인데요. 자,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해보겠습니다. 자, 1인분 정도 할 거니까 이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서 뭔가 준비가 된 듯한 여기 소스에, 이건 뭐냐면 아까 이 파스타 면을 삶은 그런 육수예요. 육수를 하나, 둘, 셋. 사실 이 볶음빵 가루만 있으면요, 이 파스타는 그냥 컵라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소스의 전부 다고요. 면을 1인분 이 정도라고 하면은 혹시 화내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적당히 자작하게 이제 이런 소리가 나죠. 사실 이대로 여기다가 페퍼론치노라고 왜 빨간색 마른 고추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이런 남미에서 오는 고추, 이걸 넣어가지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액젓이 이미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더욱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 빵가루를 이 볶음 빵가루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왜 이 요리를 먹어야지만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냥 풍미가 확 올라요. 아까 볶음 빵가루를 빵가루를 볶았을 때보다 훨씬 더한, 볶음 빵가루도 맛있는데 기름도 맛있잖아요. 근데 마늘도 맛있죠.
그 밀가루를 만나서 이제 완성작이 됩니다. 자.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볶음 빵가루 파스타예요. 지금 이 위에 여러 가지 토핑을 올릴 수가 있어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청양고추를 그냥 올려도 돼요. 저는 이거 역시 오렌지 껍질로 만든 이제 그 편강 조각을 내 가지고요. 약간 좀 새콤하면서 달짝지근한 맛을 조금 살렸습니다. 자, 이게 완성작이고요. 한 끼를 먹으면 속에 되게 부담이 없으면서도 와, 진짜 이런 내가 버릴 뻔한 빵을, 내가 버릴 뻔한 크래커를 이렇게 변신시켰다니 하는 되게 행복감이 아주 재미있고 뜻깊은 식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레기 없는 밥상, 제로 웨이스트 요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식사했으니까 디저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주방 일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바로 이거죠. 과일 껍질입니다. 특히 여름에 수박을 껍질 버리는 거 무서워가지고 못 먹을 때도 진짜 실제로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감귤류, 오렌지나 자몽, 귤 껍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먹기도 그렇고 또 어떻게 좀 쓰고 맛도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 먹을지 모르고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걸 보면요. 뭐 자몽 오일, 오렌지 오일, 뭐 레몬 오일 이런 거를 사보면 이 성분이 껍질에서 추출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보다 껍질에 훨씬 더 좋은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오렌지 껍질입니다. 이 오렌지 껍질을 가지고 오렌지 껍질 평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흔히 평강하면 뭐 생강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죠. 바로 오렌지 껍질로도 정말 특별한 평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흰색 살이 있으면 뭐 그것도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양도 많고요. 하지만 쓴맛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썰고요. 그리고 이 껍질에 있는 어떤 농약이라든지 잔여물이 걱정이 된다면 베이킹 소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용 친환경 세제들이 있어요. 그런 세제에 담궜다가 마지막에 식초로 한번 헹궈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뽀드득 이런 느낌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정말 강한 햇볕에 바짝바짝 말린 겁니다. 그렇다고 뭐 바짝바짝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요 정도가 돼요. 흐물흐물. 방건조 오징어? 이 정도의 느낌이 됩니다. 평강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오래 먹기 위해서 조림을 하는 건데 설탕을 넣은 조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설탕과 물을 거의 1:1 비율로 이제 익힙니다. 이렇게 설탕과 물을 1:1 정도 해가지고 끓인 다음에요. 이 약간 몇 시간 정도 말린 오렌지 껍질을 넣어줍니다. 자, 이걸 1시간 정도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타지 않도록 저으면서 이렇게 익혀주면요, 졸여주면요, 이것처럼, 이건 지금 갈색 설탕을 쓴 거예요. 제가 이 자체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요. 바로 꺼내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묻기 때문에 유산지나 종이 호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호일을 가지고 그 위에서 살짝 식혀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가지고 나왔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평강에다가 살짝 또 색을 더 입히면요. 저희 아이들이 견과류를 참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이 하루 견과를 열면 이렇게 몇 개씩 남습니다. 이것을 이제 절구에다가 이렇게 빻아서 이 평강에 묻히면 견과류를 입은 오렌지 껍질 평강이 됩니다. 달콤한 맛도 있고요. 그리고 새콤한 맛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욕심쟁이처럼 이 고소한 맛을 더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맛으로 이렇게 내면 좋고요. 사실 오렌지 껍질을 일일이 이 흰색 부분을 이제 발라내서 이걸 말려서 이렇게 설탕에 졸이고 이런 과정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 번쯤 가족과 함께 아니면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해보는 과정 속에서 저희 아이는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했더니 이제 모든 껍질을 다 요리화하려고 감자 껍질, 뭐 사과 껍질 하면서 이건 어떻게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4살짜리 아이가 껍질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근사한 요리로 변신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만 해도 정말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오렌지 껍질 평강이었습니다.